보시면 뭐 자료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이렇게 살기 힘들어지니까요. 너무나 뜨거워져서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현재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죽겠다 싶은 거죠. 그냥 죽겠다 싶은 게 아니라 실제로 폭염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10명 중 3명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가난한 사람들. 근데 부자들은요, 더우면 어떻게 할까요? 에어컨을 열심히 틀면 됩니다. 추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방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난방을 할 에너지도 없고 에어컨을 틀 시설과 에너지도 없는 이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이 기후이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떠돌고 있는데 부자 나라에서는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떠돌아온 난민들이 자기네 나라에 들어올까 봐 엄청 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현재는 30% 정도 되는데 2100년대에 되면 70% 이상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기 말 정도 되면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균 1도가 상승하면요. 날이 뜨거워지면 곡식이 열매가 잘 열릴 것 같죠? 그렇지가 않답니다. 다 작물들도요. 식물들도 딱 적당한 온도가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도 올라갈 때마다 밀 생산량이 21%씩 감소를 한다고 그래요. 식량이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제일 안타까운 죽음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점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은요, 이번 세기 안에 지난번에 우리나라에 300명 정도 되는 예멘 난민이 왔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제주도에. 마치 당나라가 고구려 평양성을 침공했던 그런 시절처럼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혹은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온 나라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유럽과 미국 대륙을 북미 대륙을 시끄럽게 했었던 난민 사태들은 그때 떠도는 난민들의 숫자가요. 전 세계 난민이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 이유 때문에 떠돌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민하고 더 틀린 거죠. 그런데 이번 세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번 세기 안에 10억 명의 난민이 생길 거랍니다. 5천만 명이 있어도 전 지구가 이렇게 시끄럽고 그냥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10억 명이 떠돌기 시작하면 어떤 방식으로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다가온답니다. 그리고요, 1도가 올라갈 때마다 그 작물 재배지 한계점이 100km 이상 북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러 농작물들만 봐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라봉, 제주도에서만 생산됐었는데 지금은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옛날에 보성 녹차밭 갔다 와 보셨어요? 네. 보성까지 안 내려가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보성 말고 성은 성인데 고성으로 가시면 돼요. 강원도 고성으로 가시면
녹차밭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좋은 삼촌 한번 돼보겠다고 어린 조카들, 초등학교 저학년 조카들을 데리고서 혼자서 보성 녹차밭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휴가를 내가지고. 거기서 사진 몇 장 찍어주고 왔었는데, 제가 요즘 조카들을 앉혀놓고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너희들을 데리고 갔었던 저 남쪽에 따뜻한 남쪽 지방, 보성에서 재배됐던 녹차가 이제는 우리나라 남한 최북단인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거든요. 사과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대구는 이제 사과가 별로 안 된대요, 잘. 거의 없어지고 있대요. 양구 사과가 유명해요, 요즘은요. 네. 같은 구긴 구네요. 대구, 양구 뭐. 네.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저희 조카들이 어디 가서 하지 말라. 네. 욕먹는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여간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왜 일어나는지, 이것을 교황님께서는요, 인간이 다 초래한 것이다. 교황님만의 독특한 주장이 아니라 회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회칙에 보면, 백일항에 보면요,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을 인식하지 않고서 그 증상들을 설명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배적인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과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 행동이 차지하는 자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06항에 보면요, 인간은요, 무한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신속히 재생할 수 있으며 자연 질서의 착취에서 오는 부정적인 결과는 쉽게 완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왜냐하면 급속한 산업화 안에 아주 편리한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과거보다. 그러니까 막연한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좋은 세상,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해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또한 인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누군가가 우리한테 할 수 있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면, 이런 얘기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심어줄까요? 물건 팔면서 돈 버는 사람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토대로 해서 경제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됐으면 다른 거 쓰지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황님께서 161항에 그럽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은 더 이상 비웃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을 정말로 피부로 깨닫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느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생활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이미 세계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여러분들 피지 가보셨어요? 저하고 같은 수준이시네요. 네. 저도 안 가봤어요. 저는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저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번 왔었거든요. 몇 해 전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일국의 대통령인데요. 시민단체들을 만나고 갔어요. 제발 한국 사람들, 국방부의 선진국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다는 사실을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호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긴 아주 평범한 인상의 그런 아저씨같이 보이는 대통령이었었는데 굉장히 슬픈 어조로 안타깝게 그렇게 호소하다 명동에 오셔서 강연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가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친 적 있어요? 해코지한 적 있나요? 만난 적도 없는데,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 때문에 땅이 없어지고 있대요. 원치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버리고 딴 곳으로 이주해야 돼요. 대통령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 국민들 받아달라고 읍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저 원래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던 생활 방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황님께서는 바로 이런 종말론적인 이런 재앙과도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바꾸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지난 2014년에 더 이상 놔두면 큰일 난다. 세계은행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포스터예요. 지금 당장 온도를 내려라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온도를 내리지 않으면요. 2075년에는요. 전 세계의 식용 열매의 75%가 사라질 거래요. 곡식의 75%, 과일의 75%가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먹을 게 줄어든다는 소리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외국에서 그 마트, 슈퍼 이런 데 가가지고 사재기하고 막 그 물건 먼저 가져가려고 싸우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방송에서. 식량이, 전 세계 식량이 거의 다 없어졌다고 쳐보세요. 아, 우리가 잘못해서 식량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굶어 죽자. 이럴까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반면에 훔쳐서라도 줄임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러다 칼 들고 총 들고 개인끼리 싸우던 것이 지역끼리 싸우게 될 거고요. 지역끼리 싸우던 것이 국가 간의 전쟁으로 귀화하게 될 겁니다. 기후위기의 끝은요. 전 세계적인 전쟁과 테러라고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어요. 1.5도씨의 특별보고서라는 것이 유엔의 기후변화 채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채널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근데 그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의 끝에 보고서를 냈어요. 무슨 보고서를 냈냐면
산업혁명, 그러니까 1850년대 이후 대비 1도가 상승했다는 그동안. 그런데 만약에 2030년에까지 1.5도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9년 남았죠, 우리는요. 지금 1도가 올랐는데 0.5도, 앞으로 0.5도 이상 더 오르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눈이 산 꼭대기에서 눈덩이가 굴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그맣죠. 조그말 때는 누군가가 막거나 혹은 장애물이 생기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어떤 시점을 넘어서면 그것이 너무나 커지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커지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재앙덩어리가 되죠.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2030년이라는 겁니다. 2030년까지 의미 있는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러면 파국에 이를 거라는 소리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지구 생태계는 전멸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세기 말쯤 되면 0.5도 이하로 제한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앞으로 2100년까지 지금보다 4도 정도 더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평균 4도라는 소리는 생명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옛날에 우스갯소리가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프랑스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빵을 달라고, 먹을 게 없다고 빵을 달라고 외쳤더니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그랬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말.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되지 왜 난리냐 그랬대요. 곡식이 사라져요. 이런 얘기하면 요즘 꼬맹이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친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 요즘 곡식 채소 잘 안 먹는데 고기 먹으면 되죠. 뭐 이럴지 모르겠어요. 생선 먹으면 되죠. 이럴 수 있는데요. 생태계가 멸종한다는 소리는요. 육류도 없어지고요. 생물들이 인간만 없어진다는 소리가 위태로워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우리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생명들조차도 없어진다는 이런 소리예요. 이걸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현재 쓰고 있는 탄소 배출량을 45% 정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201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010년에 에너지를 쓴 양을 따져서 그거보다 45% 정도를 거의 반절로 줄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지만 앞으로 미래를 뭔가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교황님께서요, 작년에 이따가 끝나고 좀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좀 더 할까 싶기도 한데,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요, 작년에 뜬금없이 제 기준으로는 뜬금없었다 처음엔 뜬금없다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특별한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는요, 10년, 25년, 뭐 30년, 50년, 뭐 이렇게 보통 기념하지 않나요? 5주년 기념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갑자기 참이버섯소 회칙반포 5주년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라고, 그것도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갑자기 그냥 작년에 뭐 환경 관련된 파트에서 일하는 신부들 미사 만들고 뭐 행사하고 뭐 자료 배포하고 잠깐 바짝 바빴거든요.
5월 달에. 아니, 그 5월 24일에 방파제가 작년 5월 24일에 그 기념미사를 했어요. 근데 그날 미사만 하는데다 도대체 왜 이러지? 이랬는데 교황님이 또 연이어서 발표하신 게 있어요. 이게 1년을 산 다음에 올해 5월 24일까지 1년 동안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고 희년을 지내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7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라고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7년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창조 일주일 7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다는 이거 전통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냐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 작년에 초까지만 해도 2030년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변화를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단초를,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나오는 여러 지표들을 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8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황님께서 특별 희년을 지내고 그 향후 7년을 올해 5월부터 앞으로 7년을 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정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이런 8년이라고 하는 과학계의 우려를 그것도 감안하셨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만큼 점점 다급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후는 모든 일을 위한 공공재라고 선언을 하세요. 인류는 이러한 온난화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근원들에 맞서 싸우려는 생활 양식과 생산과 소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죠? 무슨 음식 금하시고요. 저는 자주 듣는 소리가 가면 술 줄이시고요. 담배 피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담배는 안 피는데요. 그러면 그건 잘했고요. 그러면 하여간 술 좀 줄이세요. 이래요. 왜냐하면 뭐 간암이나 뭐 이런 게 안 걸렸다 하더라도요. 이 잦은 음주가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런 거 알죠. 그런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술을 안 마시면 이런 강연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뉴스가 금방 나와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 자영업자들이. 예. 예. 그래서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열심히 소비를 해준다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이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뭔가가 병이 들면 병이 들게 한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권고를 받잖아요. 열심히 바꾸세요. 음식도 바꾸고 그 다음에 생활 패턴도 바꿔서 운동도 하고 조심합니다. 나쁜 거는 안 하고 좋은 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 기후위기가 생겼다. 그리고 이것이 감당 안 되는 이 파국으로 치닫을 거다. 다음 세대 때는 이제 거의 끝장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큐멘터리를 볼 때는 끄덕끄덕거리다가 현실을 딱 돌아서면 그럼 전기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내가 못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교황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런 우리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때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도표냐면요. 세대별 탄소 배출 허용량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정해서 허용해 준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 때문에 탄소를 배출해 왔던 것을 허용량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1940년생은요, 그러니까 1950년생을 딱 기준으로 따진다면 344톤, 그때 제일 많이 탄소가 배출됐던 시절이니까요. 이때 태어나고 사셨던 분들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삶의 방식으로 그동안 살아오셨어요.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런 시스템 안에 사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때는 굉장히 어려웠었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었어요. 편리하지 않은, 불편했던, 그런데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근데 지금은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해가지고 편리한 것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그러죠. 젊은 친구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뭘 어떻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걔네들은요, 진짜 고생스럽게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그냥 멸종해버릴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세대예요. 같은 인간인데 50년생은 344톤을 평생 쓰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2017년생은요, 43톤 이상을 쓰면 지구가 끝장나요. (9분의 1) 정도밖에 못 쓰는, 훨씬 더 돈도 많고 훨씬 더 풍요로워진 그런 세상인데 허락되어진 게 너무나 적은 그런 세대라는 거죠. 이런 위기를 그동안 인식을 못하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 전임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후위기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하는 주요 세력은요, 소위 말하면 그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화 세력들이 그럽니다. 기업들이 그런 소리를 하죠. 더 많은 자원과 경제적, 정치적 힘을 지닌 이들은 대부분 문제를 호도하거나 그 증상들을 감추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세요. 현재의 생산 방식과 소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강화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둘러 정책을 개발해 앞으로 몇 년 안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래서 기체들의 배출, 탄소 배출을 과감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변화를 줘야 되는 때가 됐다라고 교황님께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6년 전에 있었던 시리아 난민 사태 때의 사진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 사진입니다. 시리아 난민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뉴스에 뭐 종교 간의 분쟁이나 혹은 민주화 문제 때문에, 아랍의 봄 민주화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근본 원인은요, 기후 위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올 수밖에 없었고요.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밀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다 가물어서. 그래서 도시로 왔는데, 도시로 오면 뭘 할 수 있죠? 가진 게 없으니까요, 노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점을 하면 누가 불만을 갖죠? 상점 주인들이 불만을 가져요. 그래서 노점을 하던 그 시골 출신들을 경찰이 소위 말하면 단속하는 과정에 젊은 20대 젊은 청년이 항의를 하는데 경찰이 때려 죽입니다.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죠. 이때 시골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얼마 전까지 세금 내고 살았던 이 나라 시민인데 왜 도시 사람들만 인간 대접을 하고 우리는 무시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는 차원의 독재자가 있는 부도덕한 정부이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서 탄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안에도 시골 출신과 도시 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 중에 고향 사람들한테 총뿌리를 대기 싫다 해서 탈영한 사람들이 세를 형성해가지고 반군 이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내전 이런 것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원래 기본 가장 최초의 원인은 기후위기였던 겁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교황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람들이 생태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대요. 사실 환경과 관련된 이런 내용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단체들이 강연을 듣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과거보다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도요, 여전히 일회용품 페트병 쓰고 있고요. 일회용 컵 쓰고 있고 그거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냥 내 거라고 깊이 있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는 사이 경제 세력들은 투기와 경제적 수익 추구를 앞세우는 현재의 세계 체제를 계속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 그것도 적당히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지금 같은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을 바꾸면, 생활 방식을 바꾸면, 소비를 줄이면 이익이 덜 생기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기한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을 바꾸면 안 돼요. 혹은 바꾼다 할지라도 다른 제품으로 바꾸듯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야지 전혀 가치관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문제없다, 문제없다, 괜찮다, 나아질 거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자원이 고갈되면요 새로운 전쟁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경제 세력들은 이것에 저항하고 있고요. 정치인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나 때는 특별한 변화가 없기를 하는 이런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요. 2050년이면 난민이 10억 명 정도 되고 핵전쟁급 위기가 닥칠 거라고 그렇게 2019년에 호주에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막 신문 방송에서 다뤘는데 실제로는 계속 수없이 많은 나라 연구소들이 전문가들이나 활동가들이 경고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핵정제급 내용이 어떠냐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아세요? 그 영화 같은 상황인 거죠. 뭐냐면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미사일을 나만 죽을 수 없어 그래서 서로 다 쏴버리고 다 끝난 다음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요. 산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경험하게 될 황폐화되고 처참한 그런 환경의 지구 생태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2030년 혹은 2028년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맑은 하늘이 없어졌죠. 미세먼지. 날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대기도 탁해졌어요. 질도. 석탄 화력 발전소들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들, 난방, 그리고
하여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특징이 대도시에서 먼 해안가에 주로 위치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게 뭐 부동산 가격 이렇게 올라가고 뭘 감당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 좀 답답하긴 한데 그거는 뭐 밑에 위에 돌 빼가지고 밑에 돌 개구하는 이런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내 집값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제 통장에 갑자기 그냥 예상치 못하게 쭉쭉쭉 뭐 통장 잔고가 많이 올라간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내 집값이 올라가면 내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갈 때 살 집값도 오른다는 소리예요. 나는 노후가 편할지 모르지만요. 내 아들, 딸들은 정상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늙어가는 나는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나를 부양할 내 아들, 딸들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는. 내 집값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노후가 불안할 것 같으세요? 이 돈이 집에 묶여있지 않으면 돌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굉장히 탄탄해질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마음껏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도 많이 거쳐서요. 복지를 잘할 수 있어요. 뜯어먹지도 못하는 집 가지고 몇 억짜리 집인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느 집에 있던 상관없이 그냥 안전하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회가 나를 돌봐주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탐욕이 그렇게 그걸 막고 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인간이 포기 못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 탐욕 때문에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이 먼 곳에 있는 발전소들에서 전기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송전선이 있어야 돼요. 송전탑과 76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가 필요합니다. 원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하여간 지나오는 데마다 엄청난 전자파를 뿜어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암 발생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필요하답니다. 대도시에 공급하려면,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하려면 우리들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작게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고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중국 대기 상황이에요. 2020년 1월달 그리고 이건 2월달 사진인데 불과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들이 잠깐 멈췄어요. 한 달 정도. 그랬더니 공기가 엄청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비행기가 별로 안 다녔어요. 여행을 못 다녔죠. 비행기가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해요. 비행기는 누가 타죠? 보통? 돈이 없으면 못 타요. 버스, 전철은요, 돈이 없어 타기도 해요. 특정한 사람들한테 뭐 연로하신 분들은 나오는 그 교통카드 같은 것들 이용하면 탈 수 있죠. 사회가 배려하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는 사회가 배려해서 태워주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다닌다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이용을 안 하자 공기가 맑아졌어요. 공기만 맑아진 게 아니라요. 물도 맑아집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해져서 사라진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교환님께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노출은요,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하고 계세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기업과 정부는 그래요. 상업적으로 이익과 관련된 기술이 이런 문제들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지만 다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또 뉴스가 나오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간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석탄화력발전소하고 화석연료를 썰어가는 이 삶의 방식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고 그랬더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원자력계, 핵산업계에서 북극곰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돌립시다. 원자력 발전소를 돌립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0년) 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정확하게 3월 12일에 폭발했죠. 3월 11일에 쓰나미가 닥쳐가지고요. 들이닥쳐서 전기가 끊겨요.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인데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열을 식히는 기계가 작동을 해서 안 해가지고요. 냉각수를 퍼붓는 이 장비가 작동을 안 해서 폭발을 합니다. 수소 폭발을 해요. 폭발 후에 공중에서 찍은 1345기가 터져버리죠. 이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요. 방사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습니다. 이게, 여기가 후쿠시마고요. 이게 민물고기,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만약에 수원천에, 화성 안에 있는 수원천 있죠? 수원천에서 그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 조그만 피레미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방사능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지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됐다는 걸 의미하죠. 안양의 하기천 이런 데가에서 물고기가 잡았는데 거기서 방사능이 나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따진 거예요. 민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서 방사능이, 후쿠시마에서 여기서 터졌는데 일본의 상당수의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노란색이면 굉장히 100베크렐 정도 되는 굉장히 심한 오염 지역인데, 여기가 도쿄입니다. 도쿄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2년에 한 번씩, 한 해건 하나씩 일본을 가거든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지순례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핵발전소 문제 때문에 일본 핵발전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주교회 관계자들하고
활동가들하고 모임하러 가요. 한 해는 일본 가고 한 해는 한국에 오시고 이럽니다. 갈 때마다 얼마나 찜찜한지 몰라요.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쩔 수 없죠. 그냥. 근데 저희는 잠깐 가서 피폭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아주 저농도의 방사능에 피폭이 될 수 있죠.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내 몸 안에 들어오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빠져나오기도 하고 약해요. 잠깐 왔다 가고 몇 년 동안 안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끊임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암만 약하다 하더라도요. 계속 노출을 되는. 여러분들 양잿물 아세요? 양잿물이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콜라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시원한 여름철에 먹으면 청량감 있는 그 콜라나 사이다를 샀는데 알고 봤더니 콜라 공장에서 용기에 담는 과정에 양잿물을 섞여 들어갔대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뉴스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면 뉴스 말미에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기준치 이하여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원인을 차단했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준치 이하긴 한데 한 번 먹어서 안 죽는 양을 1년 365일 평생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계속 기준치 이하여서 괜찮다고 그러고 있어요. 미국 과학잡지에 나온 그 방사능 오염지도 보면 일본 거의 모든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성지순례도요, 가능하면 안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방사능이 더 여성분들한테도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만 하고 좀 쉴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모들이 아이 걱정 때문에 굉장히 가슴을 졸이죠. 그래서 후쿠시마의 어린이들 갑상선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방사능에 노출되면 제일 금방 갑상선암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38,000명을 검사했는데요. 13,000명한테서 이상 증세가 나옵니다. 이 이상 증세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결절이나 수포가 생기면 10년 이내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 5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때 이미 이 어린이들 194명이 그러니까 2018년 1월 기준으로 194명이 이미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결론 내리는지 아세요? 다른 지역의 아이들도 검사를 해봤어요. 같은 기계를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상 징후가 발견된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그리고 정부 당국이요. 기업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주 교묘하게 소위 말하면 정보를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요. 특정 지역의 어린이들이 12살 이하의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암에 걸린 사례는요. 전 세계도 어느 곳에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이상 징후가 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죠. 이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암에 걸린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것은 방사능 때문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런 질병을 잘 잡아내는 최신 의료 장비,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의료 장비가 없었는데 요번에 최신 장비를 썼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많은 거다. 딴 데도 이상 증세가 있는 애들이 있지 않냐 이런 소리 합니다. 몇 명이 이상 징후가 있는데 암 환자가 아니라 수포나 결절 이런 게 드러난 아이들이 발견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법원에서도 방사능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피해자들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계속해서 방사능 오염수 얘기를 하죠. 이 방사능 물질이 핵 연료가요. 너무나 열이 높기 때문에 그걸 식히려고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 물질, 방사성 물질에 닿은 물은 방사능 오염수예요. 오염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방사능이 묻어있는 물인 거죠.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아두고 있어요. 이게 다 물통들이에요. 200리터짜리 물통들입니다. 근데 지금 90% 이상 찼대요. 쌓을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은 전임 아베 총리 시절에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 안전해졌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죠. 그 사람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동네 가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무식하게 이렇게 별다른 장비도 없이 그냥 그러고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조심성 없이. 근데 하여간 갔는데 이런 것들이 엄청 쌓였어요. 프레콘백이라고 하는 이게 방사능 오염물질들을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비닐 가방이에요. 엄청나게 큰 비닐 가방입니다. 여기서 방사능 수치를 재요. 먼저 쌓아놓은 데서. 그러면 굉장히 높은 방사능 수치가 나오죠. 그러고 나면요. 얼마 지나서 이거를 딴 데로 딱 옮겨요.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서 비어진 공간에 와서 다시 방사능을 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이 확 줄죠. 그럼 뉴스가 나옵니다. 원래는 방사능 수치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후쿠시마가 안전해졌습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이게 수수예요. 수수밭인데 보상을 적게 해주려고요. 일본이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는 감당이 안 되니까 피난 지역을 30km에서 반경 30km에서 20km로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km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앞에.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지은 그리고 이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이런 곳에서 여전히 어쩔 때는 높고 어쩔 때는 낮은 그런 방사능 수치의 식품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괜찮다고 그러고 있고요. 올림픽이 열리면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선수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밥을 주겠다. 식사를 제공하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물부터 생수부터 시작해서요. 모든 식재료를 다 가져가서 우리 돈으로 사가지고 가서 선수단한테 먹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세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반감기가 30년이에요. 반감기는 독성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지 무해한 상태로, 괜찮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독성이 없어지고 민체 무해한 상태로 되려면 이 반감기가 10번 반복돼야 돼요. 10번 이상. 그 얘기는 300년이 지나야 괜찮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후쿠시마가 터졌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일본은 앞으로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이라면 300년 동안 사람이 살면 안 되는 곳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왜 살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플루토늄, 우라늄을 핵융합시키고 난 다음에 나오는 핵 폐기물이 플루토늄이에요. 이걸 순도 있게 정제하면 핵폭탄의 재료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기 직전에 나오는 것이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의 반감기가 24,000년이에요. 24만 년이 지나야 독성이 없어진다는 이 소리예요. 핵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해내는 어떤 유익한 기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시설인 거예요. 사고가 안 나도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매년 700~800톤의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쓰레기를 그냥 어디 가서 땅에 묻어버리거나 그냥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을 오염시키고 생명을 죽여요. 저 플루토늄은요, 사람이 노출되면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1분 이내에, 어떤 이들은 몇 분 이내에 다 생명이 소멸될 정도로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수원이나 핵산업계에서는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버릴 수 없으면 쓰레기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기게도요, 쓰레기를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까 보관 장소를 만듭시다 하면서 보관 장소를 엄청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서 보관 장소가 생겼으니까 계속 쓰레기를 만드십시다. 이러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기술관료적 패러다임 교황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 있죠. 그것처럼요, 나중에 지금은 안 되지만 기술이 나올 겁니다. 개발될 겁니다. 계속 이러고만 있어요. 체르노빌에 피폭된 체르노빌 핵발전 1986년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이라는 지역에서 핵발전소 폭발했을 때 그때 이후에 태어난 아이 혹은 방사능에 오염돼서 질병을 앓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일까요? 아닐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온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염색체가 틀려요. 무슨 소리냐면요, 방사능 때문에 염색체가 교란이 돼가지고요, 붕괴돼서 절단되고 잘못 배합이 돼서, 그래서 염색체의 모양이 우리하고 틀린 변이 있는 거예요. 돌연변이들. 영화 속에서는요, 돌연변이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요, 그리고 지구를 구하기도 해요. 착한 일도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서는 내 눈에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기는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계속 써야 된다고, 심지어는 지구가 온난화로 북극곰이 위험하니까 북극곰 살리려면 핵발전소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그래요. 원자력공학과 친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점점 젊은이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없애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그런 처지에 놓인 이제 핵발전소입니다. 교황님께서요, 요거는
쉬었다 하죠. 네. 10분간만 쉬도 마지막 쉬는 거예요. 네.